프라임 법학원에서 범죄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옥현입니다. 이번 시험 여러가지 혼란도 있었고 하지만은 이번 그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시험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그 방향을 잡고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그 관점을 그 파악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나는 이 기출문제 강의에 있어서 뭐 과거에 어떤 거 문제가 뭐 난도가 상급인지 중급인지 하급인지 이런 걸 분석한다든가, 단순히 문제풀이 하는 그런 거 방식, 이런 것은 우리 그 수험생들한테 별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미래지향적으로 다음 시험에서 어떻게 기존의 그 기출문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그 관점에서 설명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1번 공식 범죄 통계와 관련된 문제. 이것은 앞으로도 자주 반복해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다. 자, 그래서 특히 1번에서 제시되어 있는 이 공식 범죄 통계의 인구 단위는 인구 10만 명이지 10,000명이나 1,000명이 아니다 하는 것은 변형해 가지고 계속 출제가 될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 2번에 있어서 그냥 이 산수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이제 제대로 이 인구에 있어서 10만 명을 그 기준으로 해서 범죄율을 그 구성한다는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죠. 자, 그래서 인구 10만 명을 그 기준으로 하게 되면 2번 22년에 있어서는 1000건이 발생이 되는 거고, 23년에는 666건이기 때문에 50% 감소가 아니라 얼핏 볼 때 약 44%가 감소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3번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공식 범죄 통계 중에 경찰청 범죄 통계와 검찰청 범죄 분석의 범죄 발생 건수는 동일하다. 그냥 가장 기초적으로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죠. 그래서 다음 시험에 있어서는 이 경찰청 범죄 통계하고 이 검찰청 범죄 분석, 이것을 이제 기초적인 거는 그 기교 문제로 바꿔서 출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식 통계를 그 대표하는 그 자료로서 이 경찰청의 범죄 통계지 검찰청의 범죄 통계가 아니다 하는 것은 좀 주의해 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경찰청의 범죄 분석이 아니라 검찰청의 범죄 분석이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내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죠. 정답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검거율은 검거율은 그 100% 이내가 아니라 100%를 그 초과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한 해 동안 범인이 검거된 그 사건 수에는 해당 연도 이전에 발생했지만은 해당 연도에 검거된 사건 수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했죠. 자, 그래서 4번 내용은 앞으로도 자주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2번에 있어서 범죄학 연구 방법 하면 바로 그 떠올려야 할 것이 뭐예요? 전통적인 연구 방법인 횡단적인 연구 방법하고, 그리고 발달범죄학과 더불어서 최근에 중시되고 있는 종단적 연구 방법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종단적 연구 방법은 다음 시험에서 패널 연구나 추세 분석 연구, 코호트 연구가 있다 하는 것 가지고 정답 지문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보기에서 소개한 방법, 특정 지역에서 거주하며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 그 대상으로 상당 기간 동안 관찰 수행하는 방법 하면 바로 코호트 연구다 하는 것은 기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호트 연구는 시간 흐름에 따른 그 전향적인 추적 조사 방법이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해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참여적 관찰 연구는 현장 조사 방법이라고도 하고, 이 관찰 대상자의 일상 활동 과정을 근접 관찰함으로써 필요한 그 자료를 얻는 연구 방법으로, 이것은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 사례 연구와 함께 대표적인 방법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3번에 있어서 데이터 마이닝, 이것은 이제 자료 발굴 연구로 이렇게 번역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가장 최근의 범죄학 연구 기법으로서
AI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 정보 원천을 대량으로 대용량 데이터 분석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하는 정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마이닝 이것이 지금 처음으로 출제가 됐지만은 이것도 앞으로 반복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는 데이터 마이닝 자료 발굴 연구까지도 확실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연구 하게 되면은 다음 시험에서 이제 실험 연구 하게 되면은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방법이다 이렇게 바꾸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내적 타당성을 통제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하는 거고,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는 적합한 방법을 할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그래서 항상 뭐 경인 경채 시험이건 경위 공채 시험이건 간에 범죄학 연구 방법 이것은 매년 출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그 점을 대비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있어서 암수범죄 하게 되면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 암수범죄에는 공식 통계에 수록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그래서 1번에 있어서 실제로 발생했으나 공식적인 통계는 나타나지 않는 범죄다 하는 것은 뭐 이 정답 지문으로까지는 앞으로 반복 출제될 내용은 아니죠. 앞으로 반복 출제될 것은 바로 이 암수범죄의 개념 구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적 암수범죄는 신고율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상대적 암수범죄는 검거율과 반비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익혀두자고 했는데, 2번 상대적 암수범죄를 절대적 암수범죄로 바꾸는 형태의 문제죠. 그래서 2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형해서 출제될 내용이에요. 그 밖에 이제 범죄 경력의 암수라든가 규범적 암수 개념 정도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암수 해명 방법으로 오늘날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은 뭐예요? 범죄자 조사 내지 자기보고식 조사가 아니라 피해자 조사 방법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리고 다음 시험에서 이제 확대가 된다면은 피해자 조사 방법의 장단점하고 자기 보고식 조사의 장단점을 구분하는 문제까지는 출제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4번에 있어서 뭐 서덜랜드가 암수는 가변적인 현상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고, 엑스너와 함께. 그래서 그건 기억할 필요 있고, 그 다음에 또 발달 연역과 관련해서는 통계 연구 방법을 최초로 활용하기 시작한 사람은 캐틀레이다. 그리고 캐틀레이의 정비례 법칙은 앞으로 이것을 반비례 법칙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캐틀레는 암수 범죄 현상 이것은 규칙적이고 항시적인 현상으로 보면서 이 암수 범죄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4번 범죄학의 발전 과정, 이것은 이제 가장 기초적인 내용으로는 다음 시험에서도 출제 가능성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런 범죄학의 발생 초기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면 되죠. 그래서 계몽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고전주의 범죄학파,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 이것은 18세기이니까 가장 최초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니은 도시상태와 시카고 학파, 이것은 1920년경이고, 디귿에 있어서 과학적인 탐구와 실중학파, 이것은 초기 실중주의 학파를 구분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 생물학적 실중주의와 사회학적 실중주의가 19세기 말에 시작이 됐다 하는 것. 그래서 범죄 인류학파하고 프랑스 사회학파, 이것은 관련해서 확실하게 구분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다음 시험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범죄 인류학파에 속하는 놈보로소, 가루팔로, 페리, 그리고 프랑스 사회학파에 속하는 낙가사뉴, 타르드, 듀루켐을
구분하는 문제 정도는 그 출제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신고전주의 범죄학 하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나라 교재에서는 이 19세기 중엽에 18세기의 고전주의 범죄학을 약간 그 수정을 해가지고 나이나 이 정신 상태에 따라서는 차별적으로 이 형벌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신고전주의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현대 고전주의 이렇게 신고전주의 범죄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점을 그 헷갈리지 말자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신고전주의 범죄학은 다음 시험에 있어서 디터런스 시어리, 억제이론 내지 제지이론과 합리적 선택 이론이 구체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비판주의 범죄학, 마르크스주의 범죄학 이론 1970년대 이죠. 그래서 이런 거, 이 발전 과정, 이런 것 정도는 확실하게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에 있어서 고전주의와 실중주의 범죄 학파, 뭐 이것은 뭐 가장 그 기초적으로 자주 그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고전주의 하게 되면은 비결정론 자유의사론을 그 바탕으로 한다. 그 다음에 실중주의 하게 되면은 결정론이지 비결정론이 아니죠. 그래서 기교적으로 이 결정론과 비결정론 이것을 이렇게 살며시 뒤바꾸는 그런 문제, 이런 것을 그 주의하자고 했으니까 그것을 그 기초로 하면서 여기서 이제 실중주의 학파의 뭐 내용 가장 그 기초적인 거, 뭐 니은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그 다음에 그 니은에 있어서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그 중시했다. 그리고 미음에 있어서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결정돼야 된다. 범죄인을 그 기준으로 해서 이 형벌을 그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관주의 이론에 기초를 그 제공했고, 고전주의는 행위 중심의 형벌 이론이다. 그래서 객관주의 형벌 이론이다. 이런 것들은 뭐 기초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 하게 되면은 경영 병체 시험이건 이 경위 공채 시험이건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출제 비중은 높지 않다. 그래서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 그리고 이제 뭐 이 경영 경채는 뭐 한 문제 이상 그 출제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위 공채는 40문제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원인론이 2문제까지는 그 출제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2문제 출제할 때는 이 사회 생물학적 이론이 3문제, 그 다음에 전통적인 그 초기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과 관련해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대비를 하면 되겠고, 그래서 그 초기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과 관련해서 셀던, 낭해, 그리고 허칭스와 메디닉, 글룩, 뭐 가장 기초적으로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체형이론과 관련해서 셀던은 앞으로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될 것이고, 셀던 하면 뭐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범죄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은 중배협 우월형, 중배협형 내지 신체 긴장형이다 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그 다음에 낭의 쌍둥이 연구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쌍둥이 연구에 있어서는 주로 출제되는 것이 일란성과 이란성 뒤바꾸는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소질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논거가 되는 것은 이란성 쌍둥이의 일치율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율이 높다. 그래서 항상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를 뒤바꾸는 함정 문제 주의하자고 그랬고, 그 다음에 3번도 전형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그거죠. 바로 이 입양아 연구 내지 양자 연구에 있어서는 역시 생물학적 부모, 실부모의 영향이 크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양부의 영향이 크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이것도 전형적인 건 문제라고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3번에서 허칭스와 메드닉은 입양아 연구 결과에 있어서 생물학적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되는데 양아버지의 영향이 크다고 봤다 하는 것은 기초적인 내용이 되겠고, 자, 다음으로 7번 볼까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대한 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출제했는데, 이 심리학적 범죄 원인론도 매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를 넘겨서 그 출제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자, 그래서 7번과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뭐 출제하더라도 여기서 다룬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프로이트 하게 되면은 무의식적인 인성 요소로는 에고와 슈퍼 에고가 있고, 의식적인 인성 요소가 이 에고이다. 자, 그 점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번 문제처럼 미드는 쾌락 원칙, 그 다음에 자아는 현실 원칙, 초자아가 도덕 원칙이죠. 그거 구분하는 문제는 반복고 출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슈퍼 에고에는 양심과 이상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미발달할 것이 문제가 된다고 봤던 것보다는 프로이트 등 전통적인 이 정신 분석학 이론가들은 슈퍼에고의 과잉 발달을 범죄의 원인으로서 중시했고, 이 슈퍼에고의 미발달을 범죄 원인으로 중요시한 사람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에이크 호언이다 했죠. 세부적인 특징까지가 출제하진 않아요. 구순기, 뭐 항문기, 남근기.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발전 단계 순서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있어서도 엘락트라 컴플렉스하고 오디푸스 컴플렉스, 기본적으로 이제 남성과 관련된 것이 오디푸스 컴플렉스고, 여성과 관련된 것이 엘락트라 컴플렉스다 하는 정도로까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8번 해보시죠. 사회학습이론 및 행동주의론을 그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실제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그 실험 사례, 이것도 앞으로 범죄학 시험에서는 계속 반복 출제될 범위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 1번 이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 뭐 하게 되면 고전적인 조건화 이론과 관련된 파볼로프 정도는 기억하도록 했죠. 그 다음에 2번에 있어서 그 유명한 스키너 생쥐 박스 실험과 관련해서 조작적 조건화 원리 기억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3번에 있어서는 보보 인형 실험을 통한 반두라의 관찰 학습 원리 정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4번, 이것은 범죄학의 범죄에 속하는 실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심리학적인 이론으로서 인지이론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이제 짐바로도가 제시한 스탠버드 모의 교도소 실험을 통한 실험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범죄학의 범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 필요가 없죠. 오히려 그 짐바로도 하게 되면은 깨진 유리창 실험, 깨진 유리창 이론 안에 그 기초를 제공한 그 실험을 제시했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9번에 있어서 심리학적인 그 특성 이론 중에서 인지 이론, 그래서 특성 이론 하게 되면은 생물학적 이론과 심리학적 이론을 그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지 이론 하게 되면은 바로 그 1번 내용이 확실하죠. 연령에 따른 지적 발달 능력과 범죄의 중단 과정과 관련성을 설명한다. 그래서 피아제와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 피콜의 도덕 발달 이론은 인지 이론의 범죄에 속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2번, 3번 그 선지 내용, 이것이 바로 이 행동주의 사회 학습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 4번 하게 되면은 정신 분석학 이론 내지 정신 역동학 이론과 관련해서 초기 아동기에 무의식적인 성격 발달이 일생 동안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것을 그 비판하는 과학적인 그런 그 심리학 이론, 이것이 바로 행동주의 이론 내지 학습 이론이다. 자, 다음으로 10번 보도록 하자고요. 다음의 내용을 주장한 학자는 누구인가? 사회적 규범 해체의 원인은 이기주의와 아노미이다. 그래서 이것은 자살이론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공부했던 아노미적 자살이론과 이기적 자살 이론
이것을 기초로 한 문제죠. 그 다음에 그 나는 어느 사회나 일정량의 범죄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이다. 범죄 정상설로 이해했고, 현재의 사회 규범에 저항하는 범죄는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규범 창설에 기능을 한다. 그래서 범죄 기능설 내지 범죄 필요설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뒤룩캠을 뒤룩갱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기 때문에 갱한테는 범죄는 지극히 필요하고 정상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연상하자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일본에 있어서 따르드, 이것은 타르드라고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지만 따르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가지고 연상했던 것이 따르다 법칙은 따르드에서 주장됐다. 따르다 법칙이 바로 모방이론이죠. 모방, 따르다, 이렇게 연상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 있어서도 이 따르드하고 뒤룩캠을 구분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캐틀레 범죄 통계를 범죄학 연구 방법에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캐틀레와 게리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노미 개념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머튼하고 뒤룩캠을 구분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뒤룩캠이 최초로 아노미 개념을 제시하면서 무규범, 무규제 상태를 아노미로 정의를 했다. 급격한 사회 변동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머튼은 현대 미국 자본주의 사회에 부합한 아노미 개념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지고 사회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불일치를 아노미 내지 긴장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했던 거. 자, 그래서 앞으로도 시험에 있어서는 머튼하고 뒤룩캠을 구분하는 문제는 반복해서 출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은 사회 해체 이론.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는 사역적 이론이 사회 해체 이론 아니죠. 자, 그래서 1번에 있어서 사회 해체라는 것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을 상실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도 이제 이 쇼와 맥케이를 1번하고 연관시키면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고, 1번 선지는 버식과 앱에 해당하죠. 그래서 같은 사회 해체 이론가로서 쇼와 맥케이, 버식과 앱, 그리고 샘슨을 구분하는 내용, 이것은 앞으로도 변화시켜 가지고 출제가 될 거예요. 2번, 이것도 이제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초기 사회 해체 이론은 사회 해체의 개념을 명확히 측정하고 다수의 실증적인 연구를 제시했다 했는데, 이것은 이제 노빈슨의 비판, 생태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을 전제로 한 틀린 내용이죠. 그 밖에 이제 이런 노빈슨의 비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콘하우저가 공동체 통제 모델을 제시하면서 이제 사회 해체에 슈아메키가 주장했던 사회 해체에는 문화 전달 또는 긴장의 관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되지 못하는 비판도 했었죠. 그래서 이 사회 해체 이론과 관련해서는 그런 전통적으로 소개했던 그런 내용만 가지고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소개되는 그런 이론 내용, 비판점 이런 것까지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있어서 쇼와 맥케이가 최초로 제시했던 시카고 에어리 프로젝트, 그 다음에 4번에 있어서 샘슨에 의해서 제시된 집합 효율성 이론, 그 다음에 환경범죄학 이론. 이것도 이제 이 환경범죄학 이론, 생태학적 이론의 범죄에 속할 수도 있고, 이 환경범죄학은 현대 고전주의 이론의 범죄에도 속할 수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환경범죄학의 어떤 특성은 앞으로도 확실히 알아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일순과 켈린의 깨진 유리창 이론, 이것도 이 생태학적 범죄 이론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했어요. 그 다음이 12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12번, 머튼의 아노미론에서 개인적인 적응 양식 5가지 구분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가 될 내용이죠. 자, 가장 기초적인 문제로서 당연히 이 범죄 수익으로 해외 부동산 개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노베이션,
그래서 범죄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이노베이션 적응양식이다. 이노베이션은 뭐 혁신, 개혁형,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개신형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했고, 그래서 정확히 혁신형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그 다 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 운둔형 내지 도피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이것은 그냥 지금 소개된 내용, 이 가정주부청은 한때 마약 중독에 빠졌지만 현재는 재활치료를 전념하면서 사회복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례형으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사회적 목표를 포기하고 이런 거 단순히 이제 사회복귀를 위한 거 준비를 하고 있다 하면 의례형이지만, 여기에서는 나의 선지 사례만 가지고는 확실하게 의례형이냐 이 동조형이냐 이것을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아무튼 그 5가지 이 적응 양식과 관련된 그 사례 구분,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출제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3번에 있어서 범죄 원인에 관한 그 학자들의 견해, 이것도 이제 그 심리학적 이론과 관련해서 출제됐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 있어서는 평균적인 출제 비중과는 좀 벗어나 가지고 심리학적 이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반두라, 그리고 이 열등 컴플렉스를 주장했던 아들러, 그래서 아들러 같은 경우는 이 경찰을 위한 그 범죄학 기본 교재에서 강조해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글레저의 차별적 그 동일시 개념, 그 다음에 이 볼비 하게 되면은 이것 이제 뭐 경찰을 위한 그 범죄학 265페이지에서 268페이지 해가지고 이 애착 이론으로서 이 볼비를 설명을 했었죠. 자, 그래서 4번, 이것은 내용은 뭐예요? 아동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칭찬이나 보상은 바로 이것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와 연관된 내용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원리는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접촉 강화 이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그 관련성까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14번, 하임나이론가로서 코엔 나오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밀러하고 대비시키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밀러와 코엔 확실하게 대비시키고, 그 다음에 하임나이론가로서 클로드 올린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알아둘 내용이 있죠. 자, 그래서 코엔 1번,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자본주의 체제의 그 책임으로 전가했다. 이것은 비판범죄학이지 코엔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하는 것은 바로 파악될 내용이죠. 그래서 그 코엔의 이론에 있어서 그런 그 비판점 정도는 다음 시험에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14번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관련된 내용까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전형적으로 출제하면은 코엔은 하임나를 반항문화로 봤고 밀러는 고유문화로 봤다. 그리고 코엔의 하임나의 특징 6가지, 그리고 밀러의 하위계층만의 중점 관심 6가지 구분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변형해서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15번, 자,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 이론 내지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이론 아니죠. 자, 이것도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출제가 된다면 바로 부정적 강화 개념 가지고 정답 지문을 할 것이다 했는데 이번 시험에서도 그대로 출제가 됐네요. 자, 그래서 1번, 이것은 부정적 처벌이 아니라 부정적 강화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그 부정적 강화 개념을 구분하는 문제는 반복해서 출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있어 범죄 행동은 행위 결과를 얻게 되는 보상과 처벌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3번에 있어 범죄에 대한 그 보상이 제공됨으로써 범죄가 지속 강화된다면 이것은 긍정적인 강화이다. 처벌은 그 모면되고
보상, 이익만 주어지게 되면은 그러한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 다음에 4번에서 차별적 접촉이론과 심리학적 학습이론, 그리고 고전주의론과 현대사회이론을 접목한 이론이다. 그리고 다음 시험에서 출제할 때는 버제스와 에이커스가 강조했던 그 네 가지 개념 구분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다음으로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 문제에도 지금 상당히 새로운 출제 형식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평상시 연습이 되어 있지 않는 우리 수험생이었다면은 상당히 좀 당황했을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이제 유형 이런 것들은 좀 익숙하게 익혀둘 필요가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평상시 시험이 끝나고 차분하게 볼 때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지고 그냥 초긴장 상태에서 심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이제 볼 때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훈련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내가 계속 강조했죠. 자, 이 16번 같은 경우도 가장 기초적으로 이 서덜랜드가 주요 개념으로 강조했던 것은 차별적 교제와 차별적 조직화 개념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와 관련해서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을 제시한 사람은 브레이스 웨이트다 했고, 그래서 이 브레이스 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심 부여 이론은 회복적 사법 이론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 하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라고 그랬죠.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출제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레머트와 베커, 슈어, 탄넨바움 하게 되면은 바로 사회 해체 이론가로서 특히 이제 4D 정책, 5D 정책을 연결시켜서 이해했죠. 비시설화 내지 사회 최후 강조, 다이버전, 그리고 비범죄화, 탈락인화, 적법 절차 강조, 이런 것들 바로 떠오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낙인 이론가들이 제시했던 새로운 범죄 대책은 계속해서 반복 출제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시험에서 이제 주의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듯이 탄넨바움하고 레머트, 베커, 슈어를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이죠. 17번 문제 하게 되면은 사회 유대 이론, 사회적 결속 이론. 자, 당연히 통계론 하게 되면은 성악설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범죄성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한다 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었죠. 그리고 허시하게 되면은 이제 사회 결속력을 결정하는 네 가지 개념 가지고 주로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내용 앞으로도 확실하게 익혀둘 필요가 있고. 자, 18번을 보시죠. 어려서부터 유명한 야구선수였던 A는 고교 진학 후에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과 급작스러운 부상으로 야구를 그만두고 비행 친구들과 어울리게 된다. 그래서 이런 좋은 성적을 내야 된다는 심리적인 부담, 이것이 바로 긴장이죠. 그래서 긴장으로 인해서 범죄를 행하게 됐다 하는 측면에서 긴장 이론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1번 애군이의 일반 긴장 이론에 따르면은 야구선수 A의 부상과 성적에 대한 부담은 긴장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속팀을 떠나서 이런 비행 일탈 행동을 하다가 이 자신이 정말 원하고 좋아하는 일이 야구 그 자체였음을 깨닫고 다시 야구부로 돌아와 가지고 이 비행 친구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운동에만 매진하게 됐다 하는 것은 바로 이 긍정적 좋은 자아관념에 의해서 이제 범죄 유혹이 통제가 됐다 하는 점에서 이제 이 내적 봉쇄 요인과 관련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선지도 허시의 사회이론에 따르면 A가 야구부에 복귀 후에 비행 친구의 유혹을 뿌리치고 운동에만 매진하는 것은
허쉬의 결속력을 결정하는 네 가지 개념과 연관된 응용 문제죠. 그래서 애착이냐, 전념 내지 관여냐, 참여냐, 신념이냐. 그래서 당연히 전념에 해당이 되죠. 그렇지만 그 4번 가프레슨과 허쉬의 경우에는 8살 내지 10살 무렵까지 자기 통제력 정도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런 그 자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그 주장이죠. 그렇지만은 이 살해 내용하고 낮은 통제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4번 이게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기본 그 이론을 응용하는 문제는 앞으로 이제 그 수준 높게 계속해서 개발이 되면서 출제가 될 거예요. 19번은 낙인이론이죠. 1번 최초의 그 일탈의 그 발생 원인, 그래서 이 초범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대표적인 그런 그 비판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상당히 그 기교적인 문제로서 항상 이런 거 말장난, 함정 주의하라 그러죠. 피해자를 이렇게 가해자로 바꾼 함정이죠.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그 관심이 적다는 그 비판이 있는 것이지, 이 낙인 이론도 바로 가해자 중심 그 이론이죠. 이 낙인 찍히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이 부정적인 거 자아 정체성이 거 형성되게 되고, 그러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어떻게 직업적인 거 범죄 생활에 빠져드는지, 그래서 이런 가해자 중심, 범죄자 중심 그 이론이다 했고, 그 다음에 그 2번에 있어서 이것도 이제 내가 강의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낙인 이론에 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출제하게 되면은 그 주장 학자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다 했는데, 그 2번 이것은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받는 소년이 악의 극화 나오면 탄넨바움, 3번 하게 되면은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 개념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다? 네머트이지 베커가 아니다 하는 점을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4번에 있어서 베커 이외에 또 슈어까지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베커 대표주의 내지 주지이론. 자, 이것도 이제 낙인 이론도 그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될 거예요. 낙인 이론이 이제는 새롭게 중요한 이론으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낙인 이론과 관련해서 새로운 낙인 이론의 범죄에 속하는 것이 앞에서 다루었던 바로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심 부여 이론이다 했었죠. 자, 20번 갈등 이론. 하게 되면 이제 이 보수적 갈등 이론하고 급진적 갈등 이론이 있는데, 실제 시험에 있어서는 이 보수적 갈등 이론하고 급진적 갈등 이론을 이렇게 구분 없이 출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이 보수적 갈등 이론가로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셀린, 밀러, 그리고 볼드, 터크. 특히 이제 그 볼드와 터크의 이론, 이것은 개념 없이 급진적 갈등 이론과 이렇게 함께 비판 범죄학의 범주로도 이렇게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볼드와 터크는 보수적 갈등 이론가이지만 이렇게 개념 없이 급진적 갈등 이론 내지 비판 범죄학과 같은 범죄에서 출제하더라도 반드시 틀렸다고 볼 필요는 없다 했었죠. 자, 그래서 1번에 있어서 본거, 자본주의적인 사회에서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즉 자본주의적인 경제 조건, 경제적인 조건설을 제시한 사람이 이 본거이죠. 자, 그래서 1910년대에 마르크스주의 범죄 이론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 본거고, 본거는 이제 이 자본가 계급의 범죄와 노동자 계급의 범죄 모두 이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 원인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다음 시험에 있어서는 본거는 이제 자본가들은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았다, 이런 유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본거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기주의가 팽배화되기 때문에
자본가 계급에 의한 그 범죄도 많이 발생된다고 주장을 했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본 거는 뭐 수정자본주의를 범죄 대책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주의로 전환하기 이전에는 범죄가 해결될 수 없다. 그리고 사회주의로 이거 전환된 이후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그 범죄, 이런 그 범죄만 나타날 수 있지, 범죄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런 핵심적인 내용은 계속해서 변형해서 출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볼드의 집단 갈등 이론, 터크의 범죄와 이론, 이것은 자주 출제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볼드와 터크 항상 명확하게 좀 구분하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3번에 있어서 셀린 출제하게 되면은 다음 시험에서 뭐가 출제돼요? 1차적 문화 갈등 개념하고 2차적 문화 갈등 개념을 헷갈리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했죠. 그리고 1차적 일탈은 범죄의 주된 원인으로 왔지만 2차적 일탈은 범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차적 문화 갈등인 건 2차적 문화 갈등인 건 모두 범죄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봤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를 해두도록 하고. 4번 챔블리스, 이것은 이제 뭐 퀸이 그렇게 내가 강조했듯이 가장 이 갈등 이론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학자가 퀸이라고 그랬잖아요. 퀸이는 이제 자본주의 체제에서 범죄의 유형을 분류를 했다. 그래서 자본가 계급에 의해서 발생하는 범죄가 지배와 억압 범죄고, 지배와 억압 범죄는 정부 범죄, 경제 범죄 내지 기업 범죄, 통제 범죄 세 가지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노동자 계급에 의한 범죄에서는 뭐예요? 저항 범죄와 적응 범죄 뒤바꾸는 문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구분해 놓도록 하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퀸이가 주장한 것을 챔블리스로 이렇게 바꿔놨죠. 그래서 챔블리스와 사이드만의 급진적인 그 갈등 이론, 이 정도는 앞으로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파악했듯이 1번에서 20번 문제, 이것은 이제 출제 원칙이나 매뉴얼에서 크게 벗어난 문제가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나하고 함께 공부했던 학생들이라면 1번에서 20번까지는 아주 쉽게 그냥 뭐 정답지문 눈에 바로바로 이렇게 구분이 돼 가지고 들어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뒷부분에 있어서 이 출제 원칙과 매뉴얼에서 이제 일탈된 그런 그 문제가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이번 문제에 있어서 혼란이 있었죠. 이렇게 20번까지 하고 또 2회로 해가지고 21번부터 40번까지 풀이를 해나가도록 할게요.